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벌써 여우튜브 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동안 너무 큰 사랑으로 제 엉덩이 토닥여주셔서 감사드려요. 늘 존경합니다. 즐거운 일요일 편안하게 보내시고 그럼 일요일 묶음 영상 시작해볼게요.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기 미국의 국방부 수많은 장교들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한 미군 장교는 10년 넘게 군사 전문가로 일해온 중령을 향해 한국 찬양론자라며 헐뜯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한국의 화력이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토에서 발표되자 모두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51세의 예비역 미 육군 중령 마이클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전 서부 텍사스 출신으로 명문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후 10년이 넘도록 펜타곤에서 군사 전력과 무기 체계 전문가로 근무를 했어요. 업무 특성상 공적으로 비춰지는 제 모습은 다소 냉철하고 매우 분석적이지만 사적인 제 모습은 꽤 유머러스하고 따뜻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제가 원하는 분야에서 이미 정상을 찍었다고 자부하며 살았던 제게 하나의 아픔과 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남들은 한 번도 어렵다는 그 결혼을 저는 무려 3번이나 했고 모두 실패인 이혼으로 끝이 났죠. 3번의 결혼 모두 잘 살아보려 했던 선택이었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 의지와는 다르게 3번의 결혼 생활 모두 예상치 못한 변수는 자꾸만 생겼고 결국 서로의 문제로 이혼을 결정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한쪽의 문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문제라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질적인 잘못은 모두 전 아내들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늘 성격 차이라고 말을 했고 뒤에서 사람들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제 3번의 이혼 스토리는 씹기 좋은 안주거리였죠. 사람들은 눈에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이 완벽하고 독한 모습인 제가 가족은 제대로 꾸리지 못하니 늘 이런 얘기들이 저를 따라왔어요. 이쯤 되면 마이클한테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한 번도 2번도 아닌 3번이나 이혼을 할 수가 있겠어? 하긴 저렇게 완벽을 추구하는 로봇 같은 사람 옆에서 버티며 살 수 있는 여자가 있긴 하겠어? 그러니 여자들이 기겁하고 다들 도망가듯 이혼하는 거겠지? 마이클도 그냥 포기하고 혼자 살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3번이나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는 건지 이러다 4번째 부인도 생기는 거 아니야? 진짜 여러모로 대단한 사람이야. 다들 제게 이제 그만 포기하고 혼자 살라고 능력도 있는데 왜 그러고 사냐고 했지만 전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실패를 하니 저 역시 이제는 포기하고 혼자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죠. 마지막 3번째 이혼 후 저는 심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전에 2번의 이혼과는 다르게 일상에 바로 복귀하는 것도 힘들었고 뭔지 모를 패배감이 느껴져 자꾸만 쉬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했어요. 그저 따뜻한 가족,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걸 원했던 것 뿐인데 그게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걸까? 정말 사람들 말처럼 내가 문제가 있는 걸까? 그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날 배신하는 것까지 내가 막았어야 했다는 건가? 다들 평범하게 꾸리는 그 가정이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걸까? 제가 평소와 달리 표정도 좋지 않으니 동료들은 저를 많이 걱정했습니다. 쉬고 싶은 마음과는 다르게 전 제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했기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전 은퇴 후에도 군사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기에 제 사적인 감정을 공적인 일에 끌어들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저 역시 후임들에게 늘 그렇게 강조를 했었고요. 그러던 중 미 국방부의 의뢰로 세계 각국의 화력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는 특별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군 생활을 하던 중 한국에 파견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접했던 한국 문화가 정말 충격적으로 남아 있었고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한번 가고 싶었던 나라였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세계 각국을 조사하며 한국의 변화도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언제까지 내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멍청하게 있을 수는 없지. 프로젝트도 수행해야 하니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보자고. 세계 각국을 비교해야 하는 이 주제 자체도 아주 흥미롭고 상부에서도 기대가 큰 프로젝트이니 잘 해내야지. 늘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제 스스로를 격려하고 다독이면서 그렇게 전 시작을 했어요. 처음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의 화력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화력 시스템은 현대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각각의 군사 교리와 기술적 발전에 따라 차별화된 특징을 보이고 있었죠.
특히나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포병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대규모 화력 집중을 통한 적 제압을 핵심 교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대전에서 정밀 타격 능력을 강조하면서도 구형 시스템을 대량 운용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화력 시스템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정밀 타격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대량 생산을 통한 수적 우위를 확보 중에 있었어요. 다연장 로켓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모듈형 플랫폼 운용 및 신속 배치와 기동성을 고려한 운용 체계를 하고 있었죠. 러시아와 중국은 결국 강력한 화력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운용 방식과 발전 방향의 차이가 뚜렷하게 보였어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니 러시아는 여전히 강력한 포병 화력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중국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정밀 타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비교 분석하던 중 저는 한국의 K9 자주포 데이터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K9 자주포는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155mm 자주포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미 여러 국가에 수출되고 있었고 뛰어난 기동성과 강력한 화력에 더불어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죠. 이 자주포는 현대 포병 전투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K9 스펙에 대해 알아보고 더 놀라웠는데요. 40km 이상 사거리, 54km 사거리뿐 아니라 MRSI 기능이 있어 여러 발을 다른 탄도를 계산해 동시에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했죠. 또한 다양한 탄약 사용이 가능했어요. 표준 HE탄, ERFB탄, GPS 유도탄, 신형 고폭탄 등등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주목할 부분은 자동화 및 기동성이었어요. 자동 장전 시스템으로 승무원 부담 경감 및 발사 속도를 향상시켰고 고속 기동 가능하여 최대 속도 67km/h 험지 돌파 능력이 우수했죠. C4I 체계 연동으로 K10 탄약 보급차와 함께 운용 시 지속적인 포격이 가능했어요. 스펙조차 탄탄했던 한국의 K9 자주포의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나 좋은 건 인기가 많다고 K9 자주포는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터키,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인도에 수출을 하고 있었고 여기서 경쟁에 대한 부분도 주목이 필요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서방제보다 뛰어난 사거리 및 기동성을 갖추고 있고 러시아 ES-35 코알리시아 SV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했죠. 또한 유럽 시장에서 독일 PGH-2000 대비 운용 유지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심지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래 발전 방향에도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K9A1은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과 정밀 타격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며 K9A2에 완전 자동화된 장전 시스템 및 승무원 3명으로 운영 가능한 시스템과 차세대 포탄을 도입하는 것으로 개발 중에 있죠. 끝으로 K9A3는 원격 조종 및 무인화 기술 적용 가능성을 포함시켜 개발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가장 기대가 컸던 국가는 한국이었어요. 이미 한국에서 지내본 경험이 있고 그곳에서의 기억이 좋았으니 얼마나 발전했을지 알고 싶기도 했죠. 그러나 K9 자주포 하나의 데이터만을 보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한국으로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나이도 들었고 이제 이 업으로 먹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 자신이었죠. 은퇴를 하기 전에 적어도 후임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멋진 기록 하나는 남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눈치 보느라 아무나 시도하지 못할 냉철한 비교 분석을 전 할 수 있으니 한국으로 가야겠다 생각했어요. 한국은 분명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았고 전 그걸 자국과 아주 냉철하게 비교 분석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다녀오겠다고 하니 상부의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굳이 한국을 다녀오겠다는 거야, 마이클? 한국을 가서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충분히 조사를 해보고 결정했을 텐데 한국을 간다고 하니 좀 놀라워서 물어보는 거네. 네, 한국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모두 부인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의 발전 상태가 기하학적인 건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잖아요. K9 자주포 딱 이거 한 가지의 데이터 분석만 해봐도 그 가치와 스펙이 엄청났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면 분명 저희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게 자국과 비교를 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온다고 해도 전 꼭 해내고 싶네요. 워낙에 꽂히면 해야 하는 스타일이고 고집스러운 걸 알기에 이후에는 크게 별 다른 말을 하지 않으셨지만 한국을 집중 조사한다는 것 자체를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앞만 보고 직진했고 제가 원하는 것은 꼭 손에 얻어야 했기에 그렇게 한국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온 한국은 군 생활 중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변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닌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죠. 특히나 서울은 고층 빌딩 숲이 이루고 있는 현대적인 모습이었고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폐허화해서 지금의 세계적인 도시로 변모한 것이죠. 그때 당시 한국은 극심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었고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고 산업 기반도 무너졌고 자립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1인당 GDP가 100달러도 안 되는 나라가 어떻게 회복을 하겠어요? 계속 원조를 받아야 그나마 입에 풀칠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이 다시 일어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인프라도 다 무너졌고 기술력도 없잖아요. 필리핀이나 태국보다도 미래가 어두운 이 상황에 장기적으로 경제 자립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고 확신할 수 있죠.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했죠. 그러나 한국은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보란듯이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내며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한국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강의 기적이라 생각하며 감탄을 했어요. 폐허가 된 한국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랬던 곳이 이렇게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건물들이 빽빽하게 서 있다니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해봤고 극복을 해봤기에 더욱 강인한 나라라고밖에 할 수 없지. 난 그래서 한국이 참 좋더라. 한국은 제가 군 생활 중 왔을 때도 정말 단단함을 많이 느꼈던 나라였습니다. 국민들끼리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이 느껴졌고 그 속에 따뜻한 온정이 늘 느껴져 신기했던 나라였죠. 이런 시민의식은 아무리 세뇌를 시킨다고 한들 결코 흡수할 수 없기에 전 그런 한국이 더 대단하게 보였고 그런 한국이 마냥 좋았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어요. 이번 한국 일정에서는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복잡한 것도 없었고 금액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도 아주 좋았습니다. 보통은 지하철, 버스, 기차마다 다른 티켓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지만 한국에서는 교통카드 하나로 버스, 지하철, 심지어 택시에 편의점 결제까지 할 수 있었어요. 또한 정해진 시간표대로 정확히 운행을 했고 시설이 최신식의 위생적이라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전 한국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사소할 수 있는 이런 대중교통 시스템까지도 이렇게 효율적이고 최첨단이라면 한국이 군사기술에서도 선진국이 되었다는 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겠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직접 와서 보고 느낀 한국의 수준은 더 높아서 많이 놀랍네 정말. 한국이 군사기술에서도 앞장서 있다는 것은 정말 당연하다고 전 생각했습니다. 그럴수록 더 알아보고 싶었죠. 고민 끝에 전 한국의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에 들어섰을 때 저는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둘러봤습니다. 전 이곳에서 한국전쟁 초기 북한의 탱크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던 당시의 상황들과 수류탄을 안고 적 탱크에 뛰어들었던 영웅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소련제 T-34 전차를 앞세워 기습 남침을 감행했어요. 당시 대한민국 국군은 탱크가 없었고 대전차 무기도 부족했기 때문에 북한군의 기갑부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이 아예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보유한 무기는 미국제 M1 소총, 기관총, 박격포가 전부였죠. 일부 부대가 2.36인치 바주카포를 갖고 있었지만 T-34 전차의 장갑을 제대로 뚫을 수 없었다고 해요. 결국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지뢰 같은 원시적인 방법으로 전차를 저지하려 애를 쓴 겁니다. 애초에 대한민국 정부와 군은 북한의 기습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초기 대응 자체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고 전쟁 발발 직후부터 서울까지 불과 3일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전쟁 초기 국군은 북한군 전차 앞에서 절망적이었으나 6탄 공격으로 저항한 영웅들의 희생 덕에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들의 희생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한 저항이었고, 결국 유엔군 참전과 함께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시된 자료와 영상들을 통해 그 당시 상황을 접하는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기가 어려웠어요. 자신의 가슴에 수류탄을 안고 적의 전차에게 돌진하는 그 영웅들의 마음을 차마 헤아릴 수 없었죠. 그 당시 간절하고 처절했던 한국군들은 후천성 화력 부족 증후군을 알았겠네. 그러니 현대의 한국인들이 화력 강화에 매우 집중하고 집착할 수밖에 없겠어. 역사의 아픔이 결국 지금의 강인한 모습을 만들었던 것이네. 한국이 전쟁 이후 화력 강화에 집착하게 된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 당시 기습적으로 닥쳤다고는 하지만 화력 자체가 북한의 심각한 수준으로 밀렸던 것이죠. 이미 그 경험으로 너무 큰 아픈 역사가 있는 한국은 이후 군사적 화력 강화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를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 생각해요. 한국의 모습은 알면 알수록 제게 많은 충격과 경이로움을 선사했습니다. 한참 한국에 빠져 있던 중 제 후임이자 현 미 육군 소령인 제임스 윌슨에게 연락을 한 통 받았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것을 알고 만나기로 했죠. 오랜만에 만나 대화를 나누고 제가 어떤 목적으로 한국에 온지 다 알고 있던 제임스는 제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저랑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가보시겠어요? 아마 거기 가보시면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제임스와 함께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국방과학기술연구개발뿐 아니라 무기체계 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이었고 한국의 최첨단 군사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 연구소였어요. 이곳에서 저희는 현재 한국이 운용 중인 K9 자주포, K2 전차의 놀라운 성능과 수량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 전력 중 하나인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첨단 지상 무기 체계이죠. 특히 제가 스펙에 반했던 K9 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자주포이고 K2 전차는 최신 전차 기술이 적용된 강력한 전력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보유한 3100문의 155mm의 자주포가 미국 천의신문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에 저와 제임스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임스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죠. 이건 마치 작은 운동장에 100만 명의 UFC 선수를 모아놓은 것과 같은 거 아니야? 어떻게 한국이 미국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을 수 있죠? 그리하여 자세히 조사를 해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155mm 자주포를 보유한 국가 중 하나였고 현재 보유한 자주포의 총수는 약 3,100문이었죠. 자주포 보유 대수 차이의 의미는 여러 가지를 뜻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주한미군과 협력하면서도 자국의 군사적 독립성을 중시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었죠. 자주포는 기동성과 화력을 동시에 갖춘 강력한 무기체계로 전면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북한과의 전쟁 준비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또한 한국은 북한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북한의 대량 군사력에 대비하기 위해 자주포를 대규모로 배치해 놓았고 155mm 자주포는 포병의 핵심 화력으로 전면전에서 지속적인 포격 지원을 통해 적의 기동을 저지하고 방어선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군사 활동을 펼치기 때문에 자주포를 포함한 다양한 무기 체계를 운용하고 있고 그들의 무기 체계가 분산되어 있는 점이 바로 차이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에 비해 한국은 자주포의 대량 운용을 통해 자국 방어를 극대화하고 지속적인 포격 능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제임스와 함께 알아보며 문득 그런 의문점이 생겼어요. 도대체 왜 한국은 이렇게 많은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었고 이건 관계자분이 직접 설명을 해주셨죠. 한국은 북한과 군사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강력한 방어력을 갖추기 위해 자주포의 대수와 화력을 집중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어요. 또 자주포는 빠르게 전개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화력을 제공하기에 한국군은 주한미군과 함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자주포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주포는 지속적인 포격이 가능해서 대규모 전투에서 전방위적 화력 지원을 제공하거든요. 이건 결국 지상 전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니 의문에 대한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소되었습니다. 제임스와 함께 ADD 방문을 마치고 나서 저희들은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장 연구원을 만났죠.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전 국방과학연구소 미사일 시스템 개발팀의 핵심 멤버인 장 연구원입니다. 제 입으로 핵심 멤버라 소개하니 민망하긴 하네요. 궁금한 것이 많다고 들었는데 제가 소개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공유를 해드릴게요. 바쁘실 텐데 저희를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무 미사일과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장 연구원은 저희들에게 흔쾌히 현무 미사일과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대한민국의 국산 탄도미사일 시리즈로 대한민국의 첨단 미사일 기술의 상징적인 존재라 할 수 있어요. 현무 미사일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 능력과 자주 방위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무기체계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은 자국의 방어를 위해 꾸준히 미사일을 발전시켜 왔고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그 대표적인 성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은 독자적 미사일 기술 개발, 미사일 유도 및 정확도, 방어망 회피 기술, 미사일 방어 및 공격력 강화 이렇게 크게 4가지 특징으로 꼽을 수 있어요. 정밀 타격 능력과 방어망 회피 기술을 갖춘 강력한 미사일 체계를 완성해 가고 있고 자주 방위력과 미사일 기술 자립을 향한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 덕에 미래 전장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 연구원의 답변은 아주 시원했습니다. 물론 극비의 예민한 내용은 말해주지 않았지만 충분한 설명이 되었어요. 제가 주목했던 것은 바로 한국 미사일의 기술력이었죠.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려 자국 미사일 개발에 집중했던 것인데 이를 통해 독자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방위 산업 자립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어요. 또한 미사일 발사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지상 발사, 수상 발사, 잠수함 발사 등 다양한 발사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저와 제임스가 많이 놀랐던 부분은 바로 유도 기술의 매우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GPS 유도, INS, 레이더 유도 기술이 적용되어 매우 정확한 타격이 가능했죠. 한국은 단순히 독자적으로 미사일만 개발한 것이 아니라 수준 높은 독자적인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는 대단한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했어요.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줄 몰랐어요.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정말 대단하네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니 그런 기술을 다룰 수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롭네요. 한국은 이미 방위 시스템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가진 국가인 거네요. 이 정도 기술력을 갖추면 군사적인 자주성도 강화되고 외국과의 방위 협력에서도 엄청 유리하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한국은 미사일 방어뿐 아니라 공격 능력도 강화하고 있고 더 나아가 미사일 수출도 활발히 진행 중이거든요. 현재는 K9 자주포처럼 현무 미사일도 여러 나라에 수출하면서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는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장 연구원과 전문가적 견지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전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미국,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인정했습니다. 전 한국에 와서 많은 경험을 했고 정보를 얻으며 느낀 것도 많았어요.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순간에도 세계 각국은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늘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순간들, 또 가정사로 인해 잠시나마 멈춰있던 제 자신을 다시금 뛰게 만들어주는 순간이었어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제가 연구를 했던 것들을 보며 하나씩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도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할 것을 생각하면 밤잠을 설칠 정도로 기분이 좋았어요. 며칠 내내 수정을 거듭한 끝에 드디어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냈고 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고 말았죠. 제가 작성해서 낸 보고서로 인해 미 국방부 내에서는 큰 논란이 생겨버렸고 동료들까지도 제게 등을 돌리며 비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이클, 이혼 3번 하더니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무슨 한국 찬양론자도 아니고 보고서 자체에 한국에 대한 장점만 한가득이래. 한국 기술의 강점만 저렇게 강조하면 좋아 보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 말이 그 말이야. 한국 기술력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한국이잖아. 한국의 화력 자체를 너무 심하게 과대평가한 거 보고 난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 동료들은 저를 향해 야유를 보냈고 전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해 당황스러웠어요. 전 그들과 다르게 직접 한국에 가서 다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였죠. 그런 제 노력이 담긴 보고서를 보고 한국을 찬양한다며 아예 인정조차 해주지 않으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물론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바뀐 현실과 타국의 높은 기술력을 인정하고 배울 점은 배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국의 자세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 와중에 더 상처를 받은 것은 바로 오랜 동료 스티븐의 말이었어요. 마이클, 현재 상황은 대충 알지? 내가 너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잘 알아서 하는 말인데 도대체 한국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딱 하나더라고. 혹시 한국에 가서 뭔가에 세뇌라도 당한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한국의 강점만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 제 오랜 동료 스티븐까지 공개적으로 저를 비난하고 돌아섰고 전 순식간에 파렴치한이 되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로서 평생을 살아온 제 평판 자체가 위협받는 순간이었죠. 정말 답답한 이 현실을 저는 어떻게든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게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었어요. 그래, 한국인들처럼 위기를 기회로 삼아보자. 극복해보는 거지. 피하면 결국 내가 다 인정하는 꼴이고 이걸 다 극복하면 지금 한국이 저렇게 성장한 것처럼 나 또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한국 정신 그걸로 대응을 해보자. 전 제가 수집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밤새도록 반박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동료들에게 욕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이름이 걸린 일이었기에 전 기필코 극복해내야 했죠. 전 한국의 방산기술 중에서도 K9 자주포와 현무 미사일의 성능을 입증하는 여러 테스트 결과를 반박 보고서에 작성했죠. 또한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과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버나드 샴포 대장의 평가를 인용했어요. 이틀 밤을 꼬박 세워 완성한 반박 보고서를 제출하고 답변을 기다리며 초조했습니다. 만약 이 반박 보고서에도 논란이 여전하면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걸 더 이상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한다는 거야. 이건 정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보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참 답답하네 정말. 그렇게 애타게 기다린 결과 드디어 제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고 미 국방부 내에서도 한국의 화력 우수성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상부에서는 드디어 현 상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이클, 자네 보고서를 국방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야. 한국 화력 우수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더라고. 특히 그 K9 자주포는 정확도랑 속도면에서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던데?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중거리부터 장거리까지 성능도 대단하고 아마도 한국의 화력 우수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 한국의 화력 우수성은 정말 대단했다니까요. 제가 괜히 한국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한 게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한국에 직접 와서 안 봤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싶었는데 모두 저한테 비난만 쏟아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이제라도 모두 알았다니 다행이네요. 이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연구 결과는 마침내 나토 회의에서 발표가 되었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무기와 최첨단 장비, 그리고 가장 강력한 화력을 겸비한 아주 특별한 국가입니다. 우리들은 한국의 화력 우수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협력해 나갈 수 있는 현명한 방향성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평가가 되었고 많은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의 방산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국제 방산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앞으로의 미래 방향이 더욱 기대되는 나라라 여겨지고 있죠. 발언권이 주어진 후 저는 아주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약소국이 아니라 세계 안보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나라의 땅이 작고 인구가 작다는 것 또한 그들의 높은 기술력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부분이었죠. 한국인들의 강인한 정신과 그들의 기술력을 우리는 배울 자세를 취하고 한국을 대해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 발언을 끝으로 모든 회의는 끝이 났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한국의 화력 기술력과 방산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놀라운 것들이 많아서 신기할 지경인데요. 전 이번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기술력을 떠나 한국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한국의 정신으로 산다면 앞으로 제 인생에 실패는 없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죠. 전 뿌리까지 깊은 미국인이지만 억지스러운 변화를 해서라도 한국인 정신으로 살아보려 합니다. 여기 미국 어느 마을,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이 여성은 할머니의 손에서 성장했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그때 한 한국인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한국 전쟁 사진관에서 사진 속에 있던 자신의 할머니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미국인 여성 25세 라일리 모건입니다. 전 비교적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각자의 인생이 더 중요했던 분들이셨죠.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보다 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지도 않으셨을 뿐더러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 저를 키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두 분은 이혼을 하시며 어렸던 저는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 살아야만 했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없다는 것보다 더 슬펐던 것은 부모님께서 절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생일에는 그래도 날 보러 오시지 않을까?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날 보러 오시겠지? 그렇게 평생을 전 부모님을 기다렸지만 끝내 단 한 번도 부모님께서는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본인들이 낳은 유일한 자식인 저를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내팽겨칠 수 있는지 말입니다. 하다못해 동물도 본인의 자식은 목숨을 바쳐 지키는데 말이죠. 그래서 전 날이 지날수록 부모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실망감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어느덧 기대도 실망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제 곁에서 유일하게 저를 품어주시는 제 할머니만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할머니는 이런 제게 전부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도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할머니는 불쌍한 손녀딸 하나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그 한 몸 다 부서지도록 일을 하며 저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전 늘 그런 할머니께 그랬습니다. 할머니, 약속해. 꼭 오래 살아야 해. 알겠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할머니 호강시켜줘야 하니까 꼭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해. 내 곁에서 오래 있어줘. 알겠지? 늘 제 소원은 단 하나였죠. 할머니가 그저 건강하게 제 곁에서 오래오래 지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제 원래의 꿈은 사진 작가였어요.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을 사진으로 담으며 지냈습니다. 할머니와의 추억을 머릿속에만 담기에는 너무 아쉬웠거든요. 언젠가 분명 추억하고 싶은 순간들이 올 텐데 그럴 때마다 사진으로라도 남겨두면 좋을 것 같았죠. 그렇게 제 첫 모델은 할머니였고 전 할머니와의 모든 순간을 담으며 사진 작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할머니 역시 제가 찍어주는 사진들을 인정해 주셨고 지인들도 제 사진 실력을 인정해 줬었죠. 물론 하나 걱정은 사진 작가로 성공해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에 걱정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어려운 길이지만 최선을 다하려 했어요. 할머니께서도 응원을 아낌없이 해주셨죠. 라일리, 돈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접어두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정말 원하는 일이고 그 간절함이 있다면 분명 그 길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 성공을 한다면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테니 돈을 쫓지 않기를 바란다. 인생을 살며 돈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돈만 쫓으며 살다 보면 결국 성공을 할 수가 없거든. 할머니의 조언대로 전 돈을 쫓으며 사는 그런 삶은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야속하게도 하늘은 제 전부인 할머니를 너무도 빨리 데려가 버리셨죠.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도 못해 할머니께 해드린 것도 하나 없던 상황에 그렇게 할머니는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사진작가의 꿈만 꾸고 있었지 정작 제 스스로 벌이라는 것도 없었고 여전히 할머니께 의존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하루아침에 전 모든 게 마비가 된 상태였어요. 할머니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낸 후 전 정서적 공허함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까지 동시에 겪어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셨을 때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남겨주신 것 역시 없었기에 전 제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내야 했어요. 지금껏 할머니께서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했기에 여기서 제가 무너지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은 적어도 보여드리기 싫었습니다.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잘 사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죠. 그래서 전 현실적인 문제로 사진 작가의 꿈은 뒤로 하고 생계를 위해 카페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시카고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솔직히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부모님께서 저를 찾아오지 않으실까 기대를 살짝 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각자의 인생이 더 중요했고 정말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을 뿐이었죠.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저들이 날 할머니께 버렸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난 아무도 없이 혼자인 거야. 가족 그런 거 이제는 없지만 적어도 할머니가 날 키워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똑바로 정신 차리고는 살아야지. 그래야 할머니께서 날 위해 평생을 희생해 주신 것에 대한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거겠지. 할머니만 아니었어도 저는 진작에 정신을 놓고 망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전 똑바로 살아야 했어요. 카페에서 일을 하며 대단히 큰 돈은 못 벌어도 제가 먹고 사는 것에는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까마득했지만 우선은 돈 버는 것에 집중하고 당장의 생계가 더 급했기에 미래를 그릴 여유는 없었죠. 평소처럼 카페에서 일을 하던 중 한 한국인 여성이 멋진 카메라를 들고 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사진 작가의 꿈을 포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진과 카메라에는 여전히 관심이 많아서 그녀의 카메라에 눈길이 많이 갔죠. 그녀는 커피를 주문하고 마시다 카페 공간의 곳곳을 촬영하며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촬영하는 모습에서 제법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여행을 다니며 좋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여유가 있다니 정말 부럽다. 언젠가 나도 저런 여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날이 올까? 저런 비싼 카메라를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는 할까? 여유로운 그녀의 모습이 참 부러웠죠. 그녀는 한참 촬영을 하다 이내 자리에 앉아 시간을 보냈고 저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녀는 가볍게 인사를 한 후 카페에서 나갔어요. 그녀가 나간 자리를 치우던 중 비싼 카메라를 두고 간 것을 발견했고 저는 급히 뛰쳐나갔습니다. 돌려주려고 너무 급하게 뛰어나가다 그만 문턱에 걸려 넘어졌고 그 와중에 비싼 카메라를 온몸으로 지키려다 오히려 제가 더 다치고 말았죠. 그 모습을 모두 목격한 한국인 여성 소희 씨는 제게 뛰어와 저를 일으키며 말했어요. 세상에 괜찮으세요? 제가 카메라를 두고 가는 바람에 생긴 일이잖아요. 너무 죄송해요. 같이 병원을 가면 좋겠지만 일정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치료비를 지불할게요.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소희 씨는 제 옷에 묻은 것들을 손으로 다 털어주면서 진심 어린 눈빛으로 걱정을 했고 함께 병원을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치료비를 준다고 했죠. 그러나 전 어쩌면 당연한 도움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치료비까지 따로 받고 싶지는 않네요. 아프거나 불편하면 제가 제 돈 주고 병원을 가면 됩니다. 저도 치료할 돈은 있거든요. 전 자격지심에 저도 모르게 참 못난 태도를 보였어요. 소희 씨의 입장에서는 본인 때문에 다쳤다고 생각했으니 치료비라도 대신 내주겠다는 거였고 전 흔쾌히 알겠다고 했으면 끝날 일이었죠. 그러나 전 괜한 동정이라고 생각을 하며 자존심까지 부리는 꼴이 된 것입니다. 다소 단호하고 날카로운 제 반응에 당황했을 거라 생각했지만 소희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오히려 날이 선 제게 더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혹여나 나중에라도 청구해도 좋으니 꼭 병원은 가보세요. 제 카메라 지켜주려다 더 크게 다치셨잖아요. 아시겠죠? 전 한국에서 온 사진 작가거든요. 이 카메라 안에는 정말 중요한 사진들이 담겨 있어서 만약 이게 고장나거나 잃어버려서 찾지 못했다면 전 큰일 났을 거예요. 그래서 전 저를 도와주신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저 때문에 다치셔서 그걸 꼭 보상해드리고 싶은 것 뿐이에요. 다른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소희 씨가 사진 작가라는 말에 저는 솔깃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제 꿈이던 사진 작가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막상 사진 작가를 마주하니 부러우면서도 굉장히 멋져 보였죠. 전 아픈 것도 모른 채 소희 씨에게 사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사진 작가이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제 꿈도 사진 작가거든요. 지금은 현실적인 문제로 꿈은 뒤로 해두고 여기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 작가님을 제 눈앞에서 보니 너무 신기하네요. 제 꿈이 사진 작가였다는 사실을 밝히자 소희 씨는 카메라를 건네주고 즉석으로 사진 몇 컷을 찍어보길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이내 저는 몇 컷의 사진을 바로 찍어냈고 소희 씨는 뚫어져라 제 사진을 보더니 말을 했습니다. 라일리라고 했죠. 현실적인 문제로 꿈을 접어둔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러기에는 사진 실력과 열정이 너무 대단한데요. 재능을 그냥 썩혀두기엔 너무 아쉬울 지경이에요. 저랑 시간 내서 종종 만나실래요? 어쩌면 우리 오늘의 인연이 앞으로 좋은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요? 저야 너무 감사하죠. 현직 사진 작가님께 이런 칭찬을 받다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과찬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일을 하다가 정말 우연히 이런 인연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 해봤어요. 할머니를 떠나보낸 후 웃을 일이 없었던 제게 소희 씨는 꼭 할머니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좀 웃으면서 좋은 사람 곁에 두고 안전하게 살라고 말이죠. 전 그날 이후 카페 일이 끝나면 소희 씨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희 씨에게 여분의 카메라가 있어서 전 그걸로 소희 씨와 함께 사진을 찍고 배우기도 했죠. 사진 작가에게 직접 배우니 전문적으로 교정되는 느낌이 들었고 날이 갈수록 제 실력이 좋아지는 걸 스스로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실력이 좋아질수록 전 사진 작가로 살고 싶은 욕심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사진작가로 살기에는 여윳돈이 아예 없었습니다. 한시라도 일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제 욕심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는 없었죠. 그저 퇴근 후 사진을 찍는 이 시간이라도 즐기려고 했어요. 소희 씨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전 많이 밝아졌고 다시금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까마득한 미래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지만 어느덧 제 미래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기도 했죠. 이제야 미래를 그려보며 사는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소에 잘 나오지 않던 카페 사장님이 그날따라 출근 시간도 되기 전에 나와 계시더니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라일리, 갑작스럽게 말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아무래도 일주일 안에 나가줘야 할 것 같아. 마침 일주일 뒤가 급여 날이니 딱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매출이 영 좋지가 않아서 직원을 두지 않고 내가 직접 나와서 일을 하려고 하거든. 라일리, 너도 대충 매출 상황은 알고 있잖아. 그렇지? 나도 네 사정을 알아서 끝까지 고민하다가 말하는 거라 이해 좀 해주길 바래. 네? 사장님, 아무리 그래도 일주일 뒤에 당장 나가라고 하시면 전 어떻게 살아요? 다른 일자리 찾을 때까지라도 시간을 좀 주셔야죠. 일주일 만에 어떻게 일자리를 구해요? 아시잖아요. 저 하루라도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당장 이번 달 네 급여 주는 것도 부담스러운 내 사정도 이해를 좀 해주길 바란다. 미안하다. 갑작스러운 카페 해고 통보에 전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일주일 동안 일자리를 구해보려 했지만 일주일 내내 일은 해야 했고 보통 면접은 제가 일하는 시간에 하기에 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일을 그만두고 면접을 보러 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일주일, 2주일 취업을 할 때까지 놀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루 이틀 노는 것도 당장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에 막막했습니다. 이런 제 상황을 전혀 모르는 소희 씨는 그날도 저와 사진을 찍으려 기쁜 마음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나 소희 씨를 보자마자 왠지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그리고 제 고통스러운 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전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소희 씨랑 잠깐 같이 하면서 제 분수에 맞지 않은 꿈을 꾼 죄를 달게 받은 것 같아요. 카페에서 이제 나오지 말래요. 당장 어떤 일자리를 또 구해야 할지 막막하고 정말 미치겠어요. 그냥 좀 살아가려고 하는 건데 왜 그냥 사는 것조차 이렇게 힘이 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 말을 들은 소희 씨는 저를 위로해줬고 이내 놀라운 제안 하나를 했죠.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차라리 잘된 일이네요. 한미문화교류센터에 사진 강사 자리가 있어요. 제가 적극 추천했고 그렇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페이는 지금 카페보다는 높을 거거든요. 또 이력으로도 남으니 라일리에게도 좋은 기회일 거예요. 너무 좋은 제안이지만 과연 제가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소희 씨는 저를 위해 추천해주긴 했으나 그런 소희 씨 이름에 먹칠을 할까봐 두렵기도 했죠.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 무엇보다 카페에서 해고된 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아예 없던 상황이라 저는 바로 대답했어요. 솔직히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할 수는 있어요. 적어도 소희 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없도록 할게요. 저는 정말 절실하잖아요. 이런 제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소희 씨, 저 할래요. 그렇게 전 소희 씨의 제안을 수락했고 한미문화교류센터에서 바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한국 문화와 예술에 대해 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그 예술성에 대한 풀이를 스스로 하면서 점차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술성에 있어서 전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그러나 점점 예상치도 못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문화적 차이였죠. 미국인인 저는 한국의 문화 및 공동체 의식, 예의범절, 식사 문화 등 이 모든 것들이 낯설었고 심지어 잘못이라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전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 바로 나가서 볼일을 보고 점심시간이 끝나기 1분 전에 들어와 일을 하려 하는데 한국인 상사는 저를 불러 이런 말씀을 하셨죠. 라일리, 점심시간에 개인 용무를 보는 것은 존중하지만 회사 근무 시간에 속해 있는 시간이니 적어도 귀뜸이라도 해주고 개인 용무를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근무 1분 전에 들어와서 일하려고 하는 모습도 사실 보기 좋지는 않으니 이것도 주의를 해주면 좋겠고 전 한국인 상사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어긴 것도 아닌데 1분 전에 들어오는 게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개인 용무를 보는 걸 왜 동료와 상사에게 보고를 해야 하나요? 점심시간은 제 자유시간 아닌가요? 제 자유시간까지 회사에서 침해할 권리가 있나요?
전 자유의 권리를 침해당한다는 생각에 아주 강하게 반박을 했지만 사실상 상사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죠. 만약 라일리가 개인 용무를 보다 사고라도 난다면 회사 근무 중 벌어진 일로 아주 복잡해져. 그렇기에 자유시간이라고 해도 상사와 동료로서 외부로 나간다는 라일리의 사소한 일정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네. 또한 1분 전에 와서 결국 업무에 들어간 시간은 결국 10분이 지나서였지? 그럼 라일리는 업무 시간을 어긴 것이 아닌가? 점심시간은 라일리 자네의 말처럼 자유롭게 즐기되 업무 시간은 정확하게 지키는 게 맞지 않나? 상사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상사의 말에 저렇게까지 발끈한 이유가 있기는 했어요. 제가 이곳에서 일을 하며 느꼈던 것이 한국과 미국의 조직 문화와 위계 질서가 너무 다르다는 것이었죠. 한국의 직장 문화는 상대적으로 위계 질서가 매우 뚜렷했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의에서도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우회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반면 미국에서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일반적이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분위기가 더 강하죠. 그렇기에 전 처음에는 자유롭게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직설적이고 예의가 없다는 인식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이번에도 한국인 상사가 무작정 지시를 하고 따르라는 억울한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더 큰 소리를 쳤던 것이죠. 이런 사소한 오해들이 쌓이면서 점점 제 이미지는 좋지 않아지고 있었고 전 답답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는 소희 씨의 친오빠인 수호 씨도 있었어요. 수호 씨는 한국에서 MBA를 마치고 센터 운영을 돕고 있었죠. 꽤 높은 분이라 다른 직원들도 수호 씨의 말에 따로 토를 달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역시나 저는 위계 질서라는 것을 몰랐던 미국인이라 수호 씨와도 정말 많이 부딪혔습니다. 제가 한마디를 툭 내뱉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로 들렸고 제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전달되니 답답했어요. 이를 지켜보다 못한 수호 씨가 하루는 저를 불렀습니다. 라일리의 열정과 재능은 소희를 통해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또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도 알고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문화적 차이가 있다 보니 요즘 많이 힘들죠? 한국 회사는 보통 위계 질서가 조금 더 뚜렷해요. 상사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 의견은 틀렸다고 단정지어 말하기보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존중하며 유연하게 풀어가라는 거죠. 라일리를 보면 굉장히 단호하고 직설적이라 다른 직원들이 대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요. 그런 대화법에서 다른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라일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느끼고 혼란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서로의 다른 문화를 이해하면서 배려하고 또 노력을 해야 맞춰 나갈 수 있어요. 무엇보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요? 저도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 방식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 의견을 낸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에 대해 제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까워지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전 수호 씨의 조언과 도움으로 조금씩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직원들과도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한없이 선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그간 저 홀로 삐뚤어져 있었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였죠. 이제야 모든 고민이 해결되니 마음이 편해졌고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센터에서 열리는 한국전쟁 사진전을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죠. 굉장히 큰 행사 중 하나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중 한 흑백 사진에 눈길이가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는데 글쎄 저희 할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전 너무 깜짝 놀랐고 그때 머릿속을 스쳐가는 게 하나 있었죠.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유품 정리를 하다 할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도록 쓰신 일기장을 모두 박스에 넣어 보관하셨던 할머니의 인생이 담긴 그 일기들은 여전히 제가 가지고 있죠. 그 일기 중 기억에 남았던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한국에서 한 가족의 목숨을 구했던 이야기였어요. 할머니 일기에서 본 한국 가족을 구했다던 그것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여기에 계시는 건가? 저희 할머니께서는 한국전쟁 당시 간호사로 참전하여 부상당한 병사들과 민간인을 치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셨었죠. 그래서 제게 할머니는 정말 영웅 같은 존재셨습니다. 충분히 이곳에 할머니 사진이 있을 자격이 있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예상을 못한 터라 많이 놀라긴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진에 소희 씨의 할아버지도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었죠. 제가 한참을 제 할머니 사진을 보다 결국 눈물을 터뜨렸고 수호 씨는 이런 제게 다가와 왜 그러냐 물었습니다.
이 멋진 분이 저희 할머니시거든요. 제게는 정말 전부였는데 너무 허망하게 그렇게 빨리 하늘로 가버리셔서 아직도 할머니만 생각하면 가슴이 애려요. 제 말을 들은 수호 씨는 화들짝 놀라더니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급히 향했어요.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재차 말을 하며 급하게 소희 씨를 불렀고 영문을 알 수 없는 행동을 한 이유를 잠시 후 알게 되었습니다. 라일리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인연이 될 거라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대단한 인연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가 그토록 찾던 분이 라일리 할머니였다니 정말 놀랍네요. 저희 할아버지를 구해주셨던 분이 바로 할머니세요. 저희 가족은 그 감사함을 보답하고자 오랫동안 할머니를 찾아 나섰고 결국은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도 했죠. 네? 그게 정말인가요? 저희 할머니 일기장에 한국인 가족을 구해줬다는 내용이 있기는 했는데 그게 정말 소희 씨 할아버지랑 관련이 있다니 이게 대체 무슨 기막힌 인연이에요? 모두가 정말 까무라치게 놀랐어요. 드디어 은인을 찾았다는 소식에 소희 씨의 부모님은 한 걸음에 달려오셨고 저를 보자마자 꽉 끌어 안아주시며 오열을 하셨죠. 할머니께 직접 인사를 못 드려 아쉽지만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아니 감사했어요. 그토록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는데 세월도 참 야속하게 절대 못 만나게 하더니 그래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소희 씨의 부모님은 제 사정을 모두 들어주셨고 이후 저를 마치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전 오랫동안 어쩌면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가족들의 온기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가족들이 있다면 정말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습니다. 늘 할머니와 단둘이 지내느라 시끌벅적하고 서로가 서로를 챙기기도 다투기도 하는 그 가족들의 분위기를 아예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소희 씨 가족들 사이에서 함께 지내며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라일리,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이고 친형제들이다 생각하면서 우리 그렇게 지내자고 할머님도 그걸 바라셔서 우리를 지금 만나게 해주신 게 아닐까? 처음으로 덕분에 가족의 온기를 느껴봤어요. 늘 그리워했었고 또 나중에는 내 인생에 가족은 없다며 부정하며 살았는데 가족이라는 거 정말 따뜻하고 좋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내 가족이 있다는 건 정말 든든한 거였네요. 그렇게 전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고 그 힘으로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 심리 상태가 안정적이라 그런지 업무 컨디션도 좋았고 상사에게 좋은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내 드디어 센터에서 전 한국의 눈으로 본 미국, 미국의 눈으로 본 한국이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메인으로 준비하는 첫 사진전이라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정성을 쏟았고 애착이 많이 가는 사진전이었죠. 무엇보다 제 모든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자연스럽게 녹이고 담으며 한국과 미국의 조화를 부드럽게 이루고 싶은 욕심이 컸습니다. 이 사진전은 제 열정이 가득했고 꼭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매우 컸어요. 그래서 밤잠도 안 자고 매일같이 날밤을 새며 준비를 했습니다. 라일리 그러다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래. 첫 메인이라 열정을 쏟는 건 알지만 그래도 컨디션 조절도 잘해야 하는 거 몰라? 그러다 정작 당일에 주인공이 쓰러져서 없으면 어쩔래. 그러지 말고 오늘은 좀 집에 가서 쉬다 와.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니야. 밥은 제대로 먹는 거야? 그러고 보니 밥을 언제 먹었는지 모르겠네요. 저 이거 정말 꼭 해내고 싶거든요. 제 이름도 알리고 싶고 이거 해내서 저 성공하고 싶어요. 제게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라서 꼭 잡아야 한다는 욕심인데 좀 과하긴 하죠? 말씀처럼 컨디션 조절 잘 하겠습니다. 수호 씨의 걱정 어린 조언을 저는 듣기로 했어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만큼 제 컨디션 조절도 중요하니 말이죠. 그렇게 전 그날은 컨디션 조절 차원으로 일찍 귀가를 해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정보 하나를 입수하게 되었어요. 저랑 같은 시기에 중국계 문화센터에서도 아주 유사한 주제로 더 큰 규모의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애초에 이건 제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이고 중국계 문화센터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전시회를 열 이유 자체가 없었습니다. 뭔지 모를 불안감이 제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음 날 중국 센터의 부관장 린웨이는 대대적으로 한국 문화를 폄하하는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전 세계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국은 전통이라고 내세우는 모든 것들이 결국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거의 모방한 것과 다름없는 것들을 전통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복은 애초에 명나라 때 한푸라고 있었고 김치도 중국의 파오차이라고 있죠. 한국은 역사적 왜곡을 가장 많이 하는 거짓투성이 나라로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정부터 깔끔히 하고 정말 그들의 문화라는 것을 보여줄 차례라 생각합니다. 과연 한국이 말하는 문화는 도대체 존재하기는 한 걸까요?
이건 정말 고의적으로 한국을 폄하하는 발언이었고 미국인인 제가 들어도 화가 나는 발언들이었죠. 당장 린웨이에게 연락을 해 따지려 했으나 절대 연락을 받지 않았고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언론은 저 말 같지도 않은 발언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전 이 시끄러운 일을 해결하려 우선 센터를 닫아두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를 코앞에 둔 어느 날, 더 충격적인 사건이 제 눈앞에 펼쳐졌죠. 제 노력이 깃든 핵심 작품들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감히 저조차도 흠집이라도 날까 만지지 못한 것들인데 너무 화가 났어요. 이건 중국 센터의 소행으로 의심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결국 전 싸우려는 힘조차 나지 않았고 절망에 빠졌어요. 당장 전시회가 코앞인데 핵심 작품들이 이렇게 훼손된 거면 이제 다 끝난 거지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제 와서 저들을 신고한다고 해도 내 작품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 전시회는 이미 망했어. 다 끝났다고. 그토록 공을 들인 전시회이기에 좌절감이 더욱 컸어요. 그냥 다 포기하려 하던 그 순간 수호 씨와 수호 씨의 지인 민호 씨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일리가 어떻게 준비한 전시회인데 고작 중국 것들 소행으로 이걸 포기해요.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게 포기인데 그들이 원하는 걸 해줄 셈이에요? 우리가 도와줄 테니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서서 해봐요. 전시회 꼭 할 거니까 라일리만 정신 차리고 일어서요. 그들은 제게 정말 놀라운 한국을 보여줬습니다. 수호 씨와 민호 씨는 미국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에 사연 글을 올렸고 그곳에는 저희를 돕겠다는 수많은 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센터로 와서 저를 돕기 시작했어요. 그들과 함께 전시회 직전까지 밤새 작품을 복구했고 오히려 이를 갈고 해서 그런지 더 강렬한 메시지를 담은 새 작품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 이 놀라운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정과 힘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어요. 또 한국인들 사이에서 저도 일부가 된 것 같은 소속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태 미국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신비로운 감정이었죠. 모두의 노력으로 오픈하게 된 전시회는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예상치도 못하게 지역 언론의 주목까지 받았습니다. 제 앞날은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제가 이렇게까지 대성공을 거두며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린웨이가 저를 직접 찾아왔고 사과를 하려 하길래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성공을 해서 당신과 같은 자리에서 만날 일이 생기니 하는 그런 사과는 필요 없으니 평생 하지 마세요. 애초에 받을 생각조차 없으니까요. 또한 전 미국인이지만 제 가슴 속에는 한국인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전 아주 당당하게 린웨이에게 말하고 쫓아내버렸어요. 전시회 이후 제 개인 전시회도 주기적으로 열정도로 전 성공을 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삶이고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제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고 있어요. 지금 할머니가 제 곁에 계신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 아쉬움을 제 새로운 가족인 소희 씨 가족에게 풀고 있습니다. 함께 여행도 가고 시간도 보내며 말이죠. 아직은 한국 문화에 서툰 제가 완벽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 여행도 시켜주시고 또 미국에서 제가 할머니와 생전 자주 다니던 곳들을 함께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제 인생 역시 결국은 다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제 인생의 남은 타이밍에는 더 큰 욕심은 없고 그저 제 새로운 가족들이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와 함께 있어주길 바랄 뿐입니다. 여기 세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 블로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경험한 이야기들을 자신의 블로거에 담아내는데요. 평소 형제의 국가 한국을 좋아했던 이 여성은 친구들의 제안에 따라 뜻밖의 나라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일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 그녀들은 한국에 첫 발을 들였다고 하는데 과연 그녀들에게 무슨 일들이 있던 걸까요? 저는 튀르키예에서 유명한 유럽 여행 콘텐츠로 인기를 얻고 있는 여행 블로거 아이샤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여행 다니길 즐겨하는 집안 분위기의 영향으로 저는 줄곧 여행을 즐기며 살았어요. 모두 장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전 어떤 나라로 여행을 갈지 고민을 할 정도로 막연하게 여행에 제 미래를 던져두곤 했죠. 그 당시만 해도 여행으로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에 부모님의 걱정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이샤, 네가 여행을 좋아하는 걸로 뭐라 하는 게 아니야. 여행을 하려면 결국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을 벌려면 직업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 또래 친구들은 모두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어딜 놀러 갈지 고민만 하고 있는 너를 보고 있자니 속이 답답해서 그래. 정말 그렇게 여행지만 정하며 살 거니?
이렇게 살다 보면 제 인생에도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꾸만 여행이 가고 싶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전 단순히 여행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 여행지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 중이니 답답해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 인생의 방향성은 꼭 제가 찾을 거예요. 철없이 마냥 놀고 먹지는 않을 거니까 기다려주세요. 부모님의 걱정도 충분히 이해가 갔지만 간섭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니 답답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무작정 여행길에 나서다 전 제 개인 블로그에 기록을 하기 시작했고 우연히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성공하면서 여행 블로거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여행 블로거뿐 아니라 여행 유튜버로도 성공하여 전 세계인들이 제 여행 콘텐츠를 사랑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면서 부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지만 늘 신선한 콘텐츠를 원하는 팬들의 요구에 보답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 콘텐츠가 떨어져 머리가 아프던 찰나에 가장 친한 대학교 친구들 3명인 메르트, 젬레, 베렌과의 대화 중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어요. 각자 자리를 잡아 더 멀리 나아가면 언제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여행을 갈 일이 있겠냐며 이번 기회에 다 같이 아시아 여행을 가기로 했죠. 아시아 여행은 제 콘텐츠에 없었을 뿐더러 가장 친한 친구들 3명과 함께하는 여행 콘텐츠 자체가 아주 신선했습니다. 여러모로 너무도 기대되는 순간이었어요. 저희들은 아시아 여행을 한 곳만 갈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선정해서 다녀올 예정이었고 어떤 곳들을 갈 것인지 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하면 당연히 형제의 국가인 한국은 가봐야 하지 않을까? 요즘 케이팝도 흥하고 한국은 정말 가보고 싶긴 했는데 다들 어때? 한국은 나도 가보고 싶었어. 좋은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하자. 어차피 한국을 갈 거라면 근처인 일본과 중국을 가는 거지. 그럼 아시아 투어로 충분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한중 일 이렇게 3나라를 투어하기로 했고 한국은 모두의 기대 속에 있는 나라라 최고의 경험일 것이라며 마지막 일정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일본, 중국, 한국 순서로 여행 일정을 계획했죠. 어떤 나라로 갈지를 정한 후부터는 각자의 관심사인 문화, 음식, 역사, 현대문화 등등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이나 모험 등을 기대하며 손꼽아 그날만을 기다렸어요. 친구들은 해외여행 경험이 아예 없었고 그나마 제가 있는 편이라 제가 거의 가이드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책임감이 아주 막중했고 혹여나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여행을 시작했어요. 저희들의 첫 행선지는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이었습니다. 무려 16시간이 넘는 비행을 마친 후라 도착하고 설렘보다는 피곤함이 앞섰어요. 그러나 피곤함도 잠시 정말 일본의 친구들과 함께 왔다는 것에 점점 기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본 나리타 공항의 모습은 꽤 긍정적인 모습이었어요. 튀르키의 주요 국제공항인 이스탄불 공항과 비교를 하면 나리타 공항은 덜 화려하긴 하나 매우 정돈되고 체계적인 분위기였죠. 공항에서부터 일본 특유의 질서 정연함과 깔끔함이 돋보였어요. 그런데 감탄도 잠시였고 이내 언어 장벽에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튀르키예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들은 입국 심사에서 예상보다 길고 까다로운 질문을 받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실제로 심사관의 표정도 무표정에 딱딱해 보였고 방문 목적, 숙박 장소, 귀국 일정 등 아주 세세하게 물었죠. 이뿐 아니라 추가 심사 대상이 될 경우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될 수도 있다는 것도 추후 알았어요. 더 큰 문제는 바로 언어의 장벽이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은 국제공항이지만 일부 직원의 영어 실력이 부족했어요. 질문을 했을 때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기가 어려웠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렇다 보니 설명 없이 손짓이나 표정으로 대충 안내를 하는데 이걸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여행 블로거이자 유튜버로서 다른 국제공항을 많이 다녀봤지만 가장 차가운 느낌이 들었던 곳이었어요. 다른 국제공항들은 직원들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규칙에 따라 딱딱하게 대응하는 게 전부라 아주 불친절한 느낌이 들었죠. 또한 융통성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하나 일본 공항은 개인적 친절보다는 공적인 규칙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느낌이 강했고 따뜻한 환대를 기대하는 여행자에게는 불편함과 기계적인 느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느껴졌어요. 공항에서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여행의 시작인데 고작 그런 일로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저희 일행은 기분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겨우 공항을 빠져나와 저희들은 아사쿠사 신사와 하라주쿠를 방문하며 일본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경험했어요.
아사쿠사 신사는 도쿄에서 가장 유명한 신사 중 하나로 일본의 전통과 역사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기모노를 대여해 입고 전통적인 분위기에서 산책이 가능한 체험도 할 수 있었어요. 하라주쿠는 일본 현대 문화의 중심지로 아사쿠사에서 전통적인 분위기를 경험한 후 하라주쿠로 이동하면 완전히 다른 일본의 현대 문화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다소 개성 넘치는 패션과 코스프레를 감상할 수 있었고 다양한 하라주쿠 스타일의 음식 체험도 하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레인보우 솜사탕과 타피오카 밀크티 등이 있었죠. 하라주쿠는 약간 일본의 젊은이들이 만들어가는 트렌디한 공간이었고 전통적인 일본과는 전혀 다른 미래 지향적인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어서 신기했어요. 역사와 현대가 공존해 있는 느낌이었고 같은 날 모두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지하철의 혼잡함과 복잡함 정도였어요. 세상 태어나 이렇게 복잡한 지하철은 일본에 와서 처음 봤었죠. 도대체 일본 사람들은 이걸 매일 타면서 출퇴근을 어떻게 하는 거지? 난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나만 그런 거야? 아니 나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검색을 해보고 또 해보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 직원한테 물어봐도 영어를 못하고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일본어로만 말을 하니 진짜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미치겠네. 일본의 지하철은 너무도 어려웠어요. 분명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중 하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겪어본 일본 지하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노선과 엄격한 규칙, 그리고 문화적 차이 등으로 외국인 입장에서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죠. 도쿄만 해도 13개의 지하철 노선에 수많은 JR 선과 사철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목적지로 가는 방법이 여러 개라서 처음 이용하는 외국인은 너무 헷갈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죠. 심지어 같은 역이어도 다른 회사가 운영하는 노선이면 환승이 불가능하거나 추가 요금을 내야 했어요. 더 큰 문제는 일본 지하철에는 영어 안내가 있긴 하나 일부 역과 자동 판매기에는 일본어만 표기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표지판과 노선도가 너무 많으니 정신도 없고 일본어 발음이 익숙하지 않으니 역 이름이 헷갈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면 신주쿠, 신주쿠 산초메, 히가시 신주쿠 등 비슷한 이름도 많았습니다. 직원들도 영어를 거의 못해서 질문을 해도 돌아오는 답이 없으니 물을 사람도 없어 도움도 받을 수 없었어요. 겨우 탄다고 해도 혼잡도가 상당히 넋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일본 지하철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붐비는 혼잡도를 보였고 역무원이 승객을 밀어넣는 모습이 있을 정도로 공간이 없었어요. 숨이 턱 막히다 못해 압살을 당할 것 같은 수준으로 이동을 해야 했고 문이 열리면 사람들에 떠밀려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일본 지하철은 다른 나라와 달리 아주 엄격한 규칙이 있었어요. 지하철에서는 전화 통화가 불가했고 조용히 해야 했죠. 또 승차 하차 질서가 엄격했고 음식물도 금지였습니다. 일본은 택시비도 굉장히 비싸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 번 이용하고 진이 다 빠져서 저희들은 탈 엄두를 내지도 못했어요. 난 여태껏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지만 이렇게 여행객에게 무관심한 나라는 일본이 정말 처음이야. 보통은 정말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하거든. 근데 일본은 무슨 벌레라도 보는 것 마냥 현지인들이 여행객을 피해가는 수준이잖아. 여행객들이 와서 돈을 쓰고 관광 문화가 발달되면서 본인들이 얻는 득이 클 텐데 어떻게 이런 대우를 하지? 적어도 본인들 나라에 대한 이미지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건가? 일본은 정말 너무 실망스러워. 내 돈 쓰고 온 게 아까워서 미칠 지경이야, 지금. 어딜 가지를 못하겠어. 여행 중에 밥 한 끼 먹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주문을 못하는 게 맞는 거야? 저희들은 식사 한 끼도 편하게 못했습니다. 꽤나 고급 레스토랑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함을 똑같이 느꼈죠. 가격대가 있는 곳인데도 서비스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일본의 평판을 전부 대변해주는 것과 똑같은 꼴이라 생각했어요. 저희는 일본 교토에서 전통적인 일본을 경험하길 기대했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다시금 힘을 내봤습니다. 그래도 이왕 여행을 온 건데 기분이 잔뜩 상한 채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명색의 여행 블로거이자 유튜버인데 콘텐츠에 쓸 내용도 욕밖에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교토의 현실은 더욱 처참했어요. 교토는 관광객 수가 급증하면서 과잉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고 혼잡함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구 밀도가 너무 높은 상황에 모두가 바쁘게 제 갈 길을 가다 보니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이런 관광객 증가로 인해 교토의 주요 관광지와 거리에는 평일에도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고 했죠. 이렇게 관광객이 몰리면서 지역 주민의 불편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 큰 문제는 지역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해서 가격을 올린 건지 터무니없는 물가였죠. 관광객 증가로 인한 수요 상승을 명목하에 두고 숙박비 등을 정말 터무니없이 올려 물가가 상당했습니다. 기존 200엔에서 1000엔 정도의 숙박비를 최대 10,000엔으로 인상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심지어 현재 일본은 관광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출국세를 현재의 1000엔에서 최대 5배까지 인상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일본에 되려 묻고 싶더라고요. 관광객으로 먹고 살고 득을 보는 것은 모두 제외하고 오직 본인들이 피해를 본다고 호소만 하는 일본이 과연 선진국이라 할 수 있을까? 관광객 입장에서 정말 최악인데?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지 일본에 와서 쓴 돈들은 정말 너무 아까울 지경인데? 관광객에 대한 편의, 대우 하나 제대로 된 것도 없으면서 그저 돈돈거리며 다 돈으로 엮으려는 일본의 태도는 참 봐줄만 하네. 다른 건 몰라도 난 죽을 때까지 일본에 다시 올 일은 없을 거야. 이미 일본에 질려버린 저희들이었죠. 물론 유명 사찰과 정원은 너무도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사진 촬영 금지 구역이 대부분이고 엄격한 규칙들이 많아 여행을 자유롭게 한다기보다 통제받는 느낌이 아주 강했죠. 일본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 한 료칸에서 묵었지만 여기서도 일본의 불친절함에 분노를 삼켜야 했습니다. 료칸의 가격대는 결코 저렴하지 않았고 큰 마음 먹고 결제를 했던 곳이었어요. 이미 예약 과정에서도 외국인이란 이유로 불친절한 응대를 받았으나 저희들은 감내하고 예약을 했던 거였죠. 분명 비싼 값에 대한 서비스가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서비스다운 서비스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들은 일본의 아름다움은 인정하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이고 폐쇄적인 태도와 지나친 상업화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었죠. 일본의 마지막이던 오사카에서는 제발 아무런 일도 없기를 바라며 저희들은 오사카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오사카는 관광객도 많은 곳이니 무슨 일이야 있겠냐며 조금은 마음을 비워냈어요. 그렇게 유명한 도톤보리를 거닐고 있는데 젊은 일본인 무리가 제게 무례한 발언을 하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왜 수염이 없냐? 튀르키예 애들은 다 수염 있고 터번 쓰는 거 아니었어? 그러고 보니 얘 손에 케밥도 없네? 케밥 쥐어줄까? 왜 남의 나라까지 넘어와서 물을 흐리고 있어? 너희 나라로 넘어가서 터번 쓰고 살지. 여태껏 분노가 치밀어도 참고 또 참았지만 정말 이 무례함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넌 왜 손에 스시 안 쥐고 있니? 그러고 보니 옷도 코스프레 의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옷을 입고 있네? 너 일본인 아니야? 참 신기하네? 유치하지만 맞불 작전으로 일본 젊은이들에게 한 방 날려주고 저희들은 갈 길을 갔습니다. 뒤통수에 대고 끝까지 욕을 하는 그들이었지만 참아냈어요. 이미 기분이 많이 상한 상태로 들어간 유명 음식점에서 저희들은 맛있는 식사를 하며 기분을 풀려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주인은 저희를 보고 그랬죠. 외국인 안 받아요. 저희는 일본인 아니면 안 파니까 나가세요. 놀랍게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입장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쯤 되니 기분이 나쁘다 못해 저희들은 위축이 되었어요. 넓디 넓은 이 일본 땅에 꼭 저희 넷만 버려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맛있는 식사는커녕 대충 저녁을 먹고 우메다 스카이 빌딩을 갔으나 역시 그곳에서도 냉담한 직원의 반응에 상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오사카성 주변에서는 관광객을 속이려는 가이드를 만났고 저희들은 일본에서의 모든 일정 내내 상처뿐이었죠. 뒤에 일정이 더 있었지만 너무 지치고 괴로워서 숙소로 들어가 버렸어요. 숙소에 넷이 있는 게 가장 편하고 안전하다 느껴졌거든요. 처음에는 저희들끼리 화가 난다,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했지만 어느덧 그런 얘기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저희들은 많이 지쳐버렸습니다. 다음날 중국으로 넘어가는 날이고 정말 일본에서는 마지막이니 저는 친구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어요. 적어도 일본에서의 마지막 밤을 이렇게 우울하게 보내고 싶지 않았죠. 우리가 잘못한 건 솔직히 없는 거잖아. 일본이 그냥 이런 곳인 거고 2번 다시 우리가 안 오면 돼. 근데 우린 지금 너무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고작 일본이라는 나라 때문에 우리 아까운 시간을 날리는 게 너무 화나지 않아? 그러지 말고 우리 편의점이라도 가서 맥주 한 캔씩 사들고 와서 회포라도 풀까? 내일이면 이 지긋지긋한 일본도 끝이니까 마지막 밤을 시원하게 보내주는 거 어때? 그렇게 근처 편의점에 가서 간식과 마실 거리를 잔뜩 사들고 오는 길에 만취한 일본인들의 다소 공격적인 행동에 너무 당황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한국인 여성 관광객 3명이 저희를 도와줬죠.
경찰 불렀으니까 경찰에 끌려가던지 지금이라도 도망가던지 알아서 하세요. 술을 곱게 마셔야지 어디서 수작을 부리고 있어. 한국인 여성들의 말에 그들은 줄행낭치듯 도망쳤고 저희는 그제야 안도감을 느꼈어요. 지나가던 일본인들은 저희를 모른 척 했는데 심지어 남자들도 말이죠. 오히려 한국인 여자 3명이 저희를 도와준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녀들은 일본어뿐 아니라 영어도 가능해서 술 취한 일본인 남성들과도 저희와도 대화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희처럼 여행 중이신 것 같은데 큰일 날 뻔하셨어요. 혹시 또 이런 일 있으면 무조건 경찰 불렀으니까 너 잡혀간다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세요. 경찰 불렀다고 하면 무조건 도망가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도 저희를 안 도와줬는데 어떻게 한국 여성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시다니 감사해요. 일본은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저희를 구해준 한국인 여성 3명과 대화를 나누다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이후 메일로 연락을 하기로 했죠. 일본에서 유일하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날 밤 용감한 한국인 여성 3명 덕에 저희들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게 단 하나라도 생겨서 너무 좋았어요. 드디어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배타적 문화에 큰 실망을 했던 일본을 뒤로하고 저희들은 중국으로 떠났어요. 베이징에 도착한 저희들은 일본에서 떠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일본과는 확 다른 분위기였고 굉장히 역사적인 건축물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꼭 가보고 싶다고 입을 모아 말했던 만리장성과 자금성 방문은 그야말로 인상적이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인 만큼 문제점이 상당했어요. 현지인과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걷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였죠. 만리장성의 인기구역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유롭게 사진을 찍거나 여유롭게 풍경을 감상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금성 역시 입구부터 많은 인파가 몰려 있어서 내부를 관람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몰리다 보니 질서가 매우 중요한데 줄서기 문화가 잘 지켜지지 않는 중국이었죠. 정확히는 줄서기 문화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는 듯 보였어요. 입장권 구매, 보안 검색, 주요 건물 내부 관람 시에도 사람들이 줄을 서기보다는 앞 사람을 밀고 끼어드는 경우가 많아서 불쾌한 순간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특히나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는 순서를 지키기보다는 서로 먼저 가려고 경쟁하는 분위기였어요. 슬슬 일본의 악몽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보다 더한 것이 바로 중국의 위생 문제였어요. 중국에서는 많은 공공 화장실에서 위생 상태가 미흡한 경우가 대다수였죠. 청결도가 떨어지거나 화장지가 없거나 화장실 바닥이 더럽고 악취나거나 휴지가 한가득 쌓여 변기를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침을 뱉는 행동이 매우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어요. 특히나 공공장소, 거리, 심지어는 식당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침을 길게 뱉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중국인들의 행동은 너무 불쾌했고 위생적이지 않아 보였어요. 실제로 길거리의 쓰레기부터 가래침까지 정말 신발을 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바닥을 딛고 걷는 게 찝찝할 정도였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긍정적이고 사소한 것에도 신이나 어쩔 줄 몰라 하는 친구들이죠. 그런데 일본에 이어 중국까지 이러니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아시아 여행을 선택한 게 잘못이었나? 아시아가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렇지? 그러게 아시아는 원래 다 이런 건가? 한국도 막상 갔는데 이러면 어쩌지? 걱정을 한가득 안고 호텔에 들어선 저희들은 더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했어요. 저희들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룸에 들어온 청소 직원으로 인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경험해야 했죠. 분명 청소를 원치 않고 룸에 들어오지 말아달라고 표시를 해뒀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싸울 힘도 없어서 그러려니 넘겨버리고 말았어요. 전 이미 블로그와 유튜브에 쓸 주제가 마땅히 없어 고민하던 찰나에 이 또한 경험이라고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솔직하게 콘텐츠화 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게 좋지 않은 것 투성인데 그걸 다 좋다고 미화시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죠. 저희들은 호텔에서 조금 휴식을 취하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고 맛집이라고 소문난 중식당에 가서 추천 메뉴로 주문을 했어요. 역시나 영어 소통이 어려워 조금 찝찝했지만 시키지도 않은 비싼 메뉴들이 나오고 과도한 매운맛에 결국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돈만 내고 나와야 했습니다. 일본에서 이미 짜인 일정을 꾸역꾸역 소화하느라 진이 빠져봐서 저희들은 중국에서는 미련하게 그렇게 있지 말자고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중국의 일정을 최소화시켜버리고 한국 일정을 늘려버렸죠.
그리하여 중국 상하이에서의 하루를 끝으로 바로 한국으로 가버리기로 했습니다. 딱 하루만 더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중국 상하이에서의 하루는 더 충격적인 경험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이탄에서 제가 사진 촬영을 하는 동안 한 중국인 남성이 무단으로 함께 사진을 찍으려 하는 불쾌한 상황이 벌어졌죠. 싫다고 거부를 하는데 억지로 찍으려 했고 친구들의 주변 사람들까지 모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도와준 한국 여성 3명의 말이 떠올라 번역기를 돌려 널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잽싸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진이 빠졌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중국인 특유의 큰 목소리는 곳곳에 들렸고 질서 없는 밀치기와 새치기는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심지어 거리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고 기절할 뻔했죠. 결국 중국은 한마디로 그냥 너무 더러운 곳이라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서둘러 한국으로 갔습니다. 심신의 안정이 너무도 필요해 도망치듯 온 한국은 공항의 공기부터 달랐어요. 정돈된 깨끗함, 그리고 청결함의 친절함이 저희들을 안도하게 했죠. 친절한 입국 절차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순식간에 처리되는 놀라운 시스템과 능수능란한 소통에 이제야 속이 시원했습니다. 또 무료 와이파이가 가능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영어 지원이 가능했고 직관적인 시스템이라 이해가 수월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분들이 안내를 잘 해주셔서 보호받는 느낌이 강했죠. 그렇게 저희들은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고 정확한 운행과 질서 정연한 승객들의 좋은 인상을 받고 명동으로 향했어요. 호텔 로비에서도 아주 완벽했습니다. 전 직원 영어 소통이 기본이라 응대 서비스 자체가 아주 나이스했죠. 소통이 원활한 것은 물론이고 친절했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친절함을 탑재한 서비스를 어디서든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제야 여행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들이 생각한 여행이 바로 이런 거였죠. 역시 한국은 다를 줄 알았어. 직원들뿐 아니라 지나가는 한국인들도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거 알아? 그리고 다들 막 웃으면서 얘기해주는데 너무 친절해서 기분이 다 좋더라. 중국에 있다가 와서 더 그런데 한국은 진짜 깨끗한 것 같아. 이제야 진짜 여행하는 기분이 들어. 중국에서 일정 취소하고 한국으로 넘어오길 진짜 잘한 것 같아. 중국에 더 있었으면 내 몸에 벌레가 생겼을 것 같다니까? 이제야 저희들은 웃으며 다닐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경복궁과 광화문 광장을 방문해서 한국의 역사적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껴볼 수 있었어요. 한국의 미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정확하게 알 수 있었죠. 특히 한류에 관심이 많은 메르트는 K-팝과 관련된 장소에서 아주 즐거워했고 어딜 가도 다 신기해하며 감동을 받아 했어요. K-팝뿐 아니라 넷플릭스 시리즈나 영화 같은 것에서도 배경이 한국인 게 많아서 저도 궁금한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눈으로 보니 신기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이태원에도 갔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메뉴를 잘 못 고르니 직원분께서 너무 친절하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어디서 왔는지, 평소 식습관이 어떤지, 취향까지 물어보시고는 완벽한 추천을 해주셨고 너무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일본과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죠. 그렇게 하루의 마무리를 한강공원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늘 생각하는 여행이 바로 이런 거였거든요. 그 나라의 문화를 즐기고 음식을 즐기며 현지인들과 어울려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여행이었죠. 그걸 돌고 돌아 뒤늦게 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인지 한국에서의 시간은 몇 배로 빠르게 흘러갔어요. 한시도 쉬지 않고 바쁘게 일정을 소화했는데도 말이죠. 북촌 한옥마을, 남산 서울타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등등 모두 방문하며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은 모두 누려봤어요. 그리고 정말 깊은 감탄을 했습니다. 전혀 촌스럽지 않은 한국만의 멋이 부럽기도 하고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택시를 이용해도 요금 부담이 크지 않아서 좋았고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해서 보통 버스나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환승제도가 있어서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죠.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많이 놀랐던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늘 많았는데 일본과 다른 게 있다면 바로 질서였어요. 타고 내리는 사람들 간의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치지 않도록 질서를 지켰고 모두가 급하지만 내 순서가 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렸다가 타고 내리는 그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심지어 한국인의 대부분이 영어를 할 수 있었지만 능숙하게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능숙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노력했어요. 번역기를 돌리거나 혹은 옆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곤 했습니다. 한마디로 절대 저희가 곤경에 처하게 두지는 않았어요. 카페든 식당이든 길거리에서든 어딜 가도 누굴 만나도 한국인이라면 무조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자국에 온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려 하는 것 같고 배려해주려 하는 그런 모습이 난 너무 감동적이었어. 심지어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도 정말 많더라고. 꼭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할 수 있도록 말이야. 솔직히 한국만큼 다국어로 표기를 해두는 곳은 정말로 없을걸? 영어, 일어, 중국어 등 다 있던데? 시설도 최첨단에 스마트하고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제일 좋다는 이유는 정말 있는 것 같아. 실제로 저희들이 강남역에서 길을 잃었을 때가 있었죠. 길이 워낙 많고 넓어서 도무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묻고 또 물어도 말입니다. 그때 한국인 커플은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다 그랬어요. 이게 근데 설명을 하다 문득 든 생각인데 지금 들으면서도 헷갈리시죠? 여기 그냥 저희가 같이 가드릴게요. 아마 설명해드리면 또 근처 가서 길 헷갈리실 거예요. 한국인 커플은 저희와 반대 방향으로 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길을 못 찾으니 아예 목적지까지 같이 걸어가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친절함에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었죠. 저희들은 한국에서 너무 좋은 경험을 많이 해서 일본과 중국에서의 부정적 경험을 완전히 상쇄했다고 느끼며 튀르키예와 한국이 진정한 형제 국가임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전 제 블로그와 유튜브에 돌아오자마자 올렸어요. 아시아의 숨겨진 보석, 한국! 이라는 제목으로 이 여행을 소개하기로 결정했고 모두가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아예 한국으로만 꼭 한번 다녀오기로 다짐을 했답니다. 일본에서 저희를 도와준 한국인 여성 3명과 돌아오기 전에 커피 한 잔이라도 하려 했으나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아쉽게 만나진 못했지만 저희가 한국에 가면 꼭 만나기로 약속하고 아직 메일로 소통하며 지내고 있어요. 저희들이 큰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받았던 깊은 정과 사랑을 꼭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어 요즘 많이 노력 중에 있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사실 한국보다 좋은 곳은 없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여행 오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정말 최상의 국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일본은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중국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저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튜브